오뚜기. 내가 일본을 처음 방문한 것은 1979년도 봄이었다. 함께 동행한 목사들이 10명이나 되어 우리는 호텔에 묵지 않고 초청한 일본 측의 배려로 교회당 안 2층 다다미 방에 짐을 풀고 첫날은 거기서 묵었다. 건물은 목조인지라 사람이 이동할 때마다 심하게 소리가 나곤 했다. 그러나 동쪽으로 난 창문은 호창으로 되어 있어도 열고 닫을 때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고 조금도 틈새가 나지 않았다. 자리를 마련해 준 대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니 일본 목사 부인이 올라와서는 이부자리를 모두 들고 나가 2층 난간에 널어놓는다. 우리네가 사는 습관과는 다른 것에 놀랐지만 우리도 손님으로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무척 신경을 썼다. 복도 끝에 붙어있는 화장실은 반평도 채 안 되는데 물을 퍼서 목욕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으나 사람이 동 속에 들어갈 수는 없고 겨우 쭈그리고 앉아 바가지로 물만 끼얹게 되어 있어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기가 매우 불편했다. 목욕탕에 있는 물은 바가지로 퍼 쓴 다음 더운 김이 증발되지 않도록 널빤지를 이어 만든 뚜껑을 꼭 덮어야 했다. 한국 같았으면 넓은 공간에서 물을 마음대로 틀어놓고 풍성히 쓸 수 있으련만 지나치게 축소된 공간이라든가 물을 아낄 수밖에 없게 된 욕실 구조가 아예 물을 쓰기조차 민망할 정도였으니 처음 보는 일본에 대한 긴장감이 더해졌다. 아침 식사는 교회의 식당에 마련되었는데 잔 그릇들이 어찌나 작은지 우리나라 식탁에 올려놓는 접시들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다. 더욱 놀란 것은 그 안에 담긴 잔들이다. 한 그릇에는 멸치 몇 마리, 김은 가로 세로 각각 4cm 정도로 잘게 잘라 놓았고 밥은 공기에 담았는데 딱 2숟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듯 싶었다. 다음 날 우리 일행은 세 팀으로 나뉘어 일본인 개인집으로 분산되었다. 내가 묵은 집은 전형적인 일본 가옥인데 현관 입구부터 신기하게 느껴질 만큼 좁은 공간을 잘 이용한 집이었다. 현관 옆으로 작은 방석만큼 남은 공간에 향나무를 심었고 거기에 대나무를 곁들여 심었다.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나는 주거 공간이 너무나 좁다고 느꼈다. 신발을 벗어 즉시 신발장에 넣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였다. 응접실 겸 서재로 쓰이는 방에는 수십 년 동안
집안에 들여온 종이 한 장도 버리지 않은 것 같이 복잡하지만 질서 있게 쌓여 있었다. 우리네 응접실과는 달리 너무나 규모가 작은 환경에 놀랐다. 역시 화장실에 들러서도 실내화를 돌아서서 벗고 화장실용 슬리퍼로 바꿔 신고 들어가 사방 1m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이 마치 댄스하는 것 같았다. 우리를 영접한 집주인은 교편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직했다는 노신사였다. 좁은 응접실 공간에 간신히 앉아있는 손님들을 향해 그는 일본식 큰절을 하면서 과거 일본인들이 한국인에게 저지른 죄를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은 참을성이 있는 너그러운 국민이라는 말로 인사를 마무리했다. 키가 작고 안경테 위로 진하고 긴 눈썹이 마치 독수리의 날개를 편 듯했다. 나는 그때 그를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낯설지 않은 그를 어디서 보았을까? 입고 있는 신사복은 단정했지만 소매는 낡아서 헤어져 올이 풀리고 있었다. 그는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한 사람은 교원이고 또 한 사람은 회사원이라 했다. 저녁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도 무릎을 꿇고 일본식 큰절을 하고는 공손히 그리고 친절히 손님을 대해주느라 성의를 다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날 밤 우리 일행 셋은 그 집에서 잠을 잤다. 나는 눈을 감고 그분을 어디서 보았을까 하는 생각에 헤매고 있을 때 문득 해방 전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그 선생님의 인상이 떠올랐다. 그 선생님의 눈썹이 길고 진했다. 그의 나이는 몇 살쯤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키가 작은 것과 눈썹만 생각이 날 뿐이다. 1학년 1학기를 마칠 무렵 거의 매일같이 방공호로 숨는 훈련이 계속되었다. B-29 비행기가 뜨면 이렇게 하라 하고 두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 길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훈련을 자주 했다. 그리고 공출이라 하여 집안에 있는 쇠붙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 무렵의 일본은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등등으로 매우 지쳐있는 때였던 것 같다. 어느 날 긴 눈썹을 한 선생님은 1학년 학생들을 주목하게 하고는 주머니에서 종이에 싼 엿인지 과자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이들을 홀릴 만한 물건을 꺼내 들고는 말했다. 너희들은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이것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면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침을 삼켰다. 그리고 선생님은 다른 주머니에서 오뚜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오뚜기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아이에게 이 먹을 것을 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학교에 입학할 때 일본말로 면접을 하고 들어왔고 또 일본 선생님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본말로 계속 가르쳐 왔기에 몇 개월을 학교에 다닌 결과로 이런 말을 알아듣고는 모두가 야! 하는 함성을 지르며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쏠렸다. 선생님이 부르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 오뚜기와 싸웠다. 처음 보는 장난감이지만 흔들거리면서도 도무지 넘어지지를 않았다. 오뚜기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 어떤 아이는 땀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넘어뜨리려 했다. 나도 차례가 되어 그것을 만져봤지만 도무지 넘어지질 않았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손에 쥐고 있는 그 먹거리가 자기에게서 멀어짐을 실감하고 있었다. 한 반 아이들 모두가 그 오뚜기와 싸웠지만 단 한 사람도 이긴 자가 없었다. 모두 패배했고 오뚜기만 챔피언으로서 교탁 위에 늠름히 서 있었다. 그때 선생님은 오뚜기를 손에 들었다. 모두가 같았겠지만 나는 선생님만은 오뚜기를 이기는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직시하고 있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 오뚜기를 다시 탁상 위에 올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일본이다. 고래가 니폰다. 하셨다. 그러자 장내는 조용해졌다. 선생님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세상에서 일본을 이길 나라는 없다. 일본은 쓰러져도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유혹했던 그 먹거리를 자기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어 버렸다. 얼마 후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다. 그리하여 선생님은 일본으로 돌아갔는지 다시는 보이질 않았다. 나는 문득 그 무서운 말을 남긴 선생님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잠이 확 깨고 말았다. 나는 그 후에도 20여 년간 해마다 일본을 찾았지만 무리한 낭비와 허영을 배제하고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그 질서 있는 일본인들의 정신과 습관에 언제나 감탄하고 있다. 과연 일본은 오뚜기일까?